안녕하세요, 박사님.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소는 춘천에 있지만 사는 곳은 사실은 경기도에 살고 있고요. 저는 요즘에 박사님 방송을 예전엔 열심히 봤는데 나라 요즘에 돌아가는 게 화가 날 때가 많아서 보다가 중간에 나가버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제 방송 보다가 중간에 나가요? 아니 그 주제가 너무 왜냐면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주제 자체가. 알겠어요. 그래서 요즘에 그래서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한동훈 위원장께서 뭐 주변에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일단 오신 것 자체가 좀 계속 말썽을 일으키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한동훈 장관 그분의 생각이라든가 앞으로의 방향이라든가 뭐 어떻게 이끌어 갈 거라는 것에 대한 박사님의 고견이 있으시면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유승민 씨 이름이 요즘에 자꾸 나오잖아요. 근데 그분이 정말로 서초 지역에 뭐 출마를 하는 게 되는 건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인데 두 번 박근혜 대통령을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저기요.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한 가지가 한동훈 위원장 얘기였고 또 한 가지는 유승민 씨. 유승민이 알았습니다. 이제 전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총선에서 이겨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선거가 60일도 이제 채 안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한동훈이 마음에 들건 안 들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거죠. 이미 우리한테는. 그래서 정치 경험이 없는 사람이 집권당의 대표로 선거를 총괄 지휘해야 될 상황이 돼버려가지고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아쉬운 대목도 있고 또 실수도 자꾸 나오는데 저는 가급적이면은 그런 아쉬운 부분이나 실수는 좀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의도적으로라도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이미 그 드러난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김경률은 하루빨리 비대위원회에서 그만두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자가 비대위원으로 하고 있으니까 언론들이 자꾸 마이크 갖다 대고 우파한테 부담이 되고 좌파한테는 도움이 되는 얘기 한두 마디라도 끄집어내려고 자꾸 유도성 질문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김경률이라는 자도 뭐 정체성도 정체성이지만 정치 경험이 없는 자예요. 그런데다가 일종의 좀 관종 같은 그 기질이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어떤 얘기를 저 기자들이 원하는지 정도는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주면은 언론에 한 번 더 난다는 것 정도는 금방 계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전체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엄청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 또 우리 자유파와 여권에 엄청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계산도 안 되고 설사 계산이 돼도 그보다는 지가 한 번 더 나가는 것 쪽으로 자꾸 선택을 해요. 그래서 자제시켜서 될 일이 아니다. 이게 어린애라면은 야단도 치고 자제시켜서 데리고 갈 수 있는데 이게 다 머리가 굵은 자기 때문에 자제시킨다고 자제가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자르는 수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지금이라도 잘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처음부터 문제가 됐던 자는 김영동인데 이 자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이 자는 정치를 한 4년 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나서서 될 일이 아니다 싶었는지 요새 완전히 그 로우키로 거의 안 나타나잖아요. 그런 정도면 저도 더 이상 문제 제기 안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어떤 실수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잘 데리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한동훈을 여기서 바꾸고 또 누구를 세우고 뭐 이럴 수 있는 시간적 상황이 아니에요. 그건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유승민 부분인데 사실 이제 우리 자유파는 7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하고 그 이후에 문재인 정부 주사파 정권이 들어서서 정말 목숨 걸고 투쟁해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자유파의 입장에서는 김무성이건 유승민이건 이 배신자들은 정말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우선. 그다음에 정치적으로도 그자들이 무슨 표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꾸 중도 하는데 이건 중도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모욕하는 거지. 중도는 배신자들을 좋아해요? 이건 유승민이를 갖다 놓고 자꾸 중도를 얘기하는 것은 중도는 정말 줏대도 없고 자기 중심도 없고 의리도 없고 이런 사람 좋아한다는 거랑 똑같잖아요. 이거는 스스로 중도라고 생각하는 분들에 대한 모욕이죠. 그래서 그런 식의 접근은 우선 표가 안 되고 그다음에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정서나 이런 데 전혀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분란이에요. 그냥 개 무시해버리면 돼요.
그런데 이제 좀 걱정되는 거는 지금의 비대위원들 또 지금의 공관위원들이 거의 대부분 정치를 몰라요. 정치해본 경험도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7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어느 쪽에 서 있었는지도 확인이 안 돼.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비대위원이나 공관위원회 이런 걸고 있는 사람들의 다수가 아마도 7년 전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는 쪽에 서 있었을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의 정서에서 보면 유승민이 어때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나올 때마다 싹을 처음부터 잘라야 된다 싶어서 계속 논평을 합니다. 주장을 하고 또 뭐 제가 방송을 통한 주장을 넘어서 뭐 제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계속 경고를 하고 있어서 당 지도부가 그런 문제를 좀 잘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뭐 그럴 리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당 지도부가 해가지고 유승민이를 어딘가에 공천한다라는 결정이 났다 칩시다. 저는 자유파들이 광화문에 다시 모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여의도에 다시 모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선거가 급하고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그런 식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이런 상황이 당에서 공천 과정에서 벌어진다면 우리가 저 당을 지지해야 될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웬만해서는 총선 승리를 위해서 다소 아쉽고 다소 부족해도 참고 가는데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하면서 이제 같이 가려고 하지만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었을 경우에는 행동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네. 거기까지 답변 드릴게요. 자, 또 다른 의견 좀 주십시오. 사우동에서 살고 있는 김태진이라고 합니다. 지금 개혁신당이라고 해가지고 새로 뭉쳐가지고들 있는데 걔네들이 나타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국민의힘하고의 어떤 역학적인 관계 부분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방송들이 은연중에 그거를 약간 유승민도 갖다 여기다 집어넣고 이런 모션들을 해요. 방송들에서. 그거에 대해서 좀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기술적으로 얘기하면 방송에 어떤 패널들이 나와서 토론을 하고 주장을 하는 것보다 그 화면에 자막 깔리는 거 있잖아요. 그 자막이 훨씬 더 임팩트가 커요. 사람들은 귀로는 듣지만 눈으로는 이 자막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자막은 기술적으로는 그 프로그램의 PD와 작가가 정하는 거예요. 뭐 하루에 뭐 10대시간씩 시사 정치 프로그램을 하는데 여기에 어느 시점에 어느 순간에 어떤 자막을 깔까를 편집국장까지 올라가서 결제받고 그러지는 못해요. 이게 다 생방송이기 때문에. 그러면 되게 그 프로그램의 메인 작가와 메인 PD 정도가 그 자막 괜찮다라든지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라든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메인 작가, 메인 PD의 연배가 30대에서 40대예요. 그러니까 탄핵의 그 촛불을 한두 번씩은 들어봤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나 자유파 박근혜 대통령은 하여튼 뭔가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나마 그래도 박근혜 탄핵하는데 공세 어떤 유승민이 같은 자는 자기들하고 뭔가 친화성이 좀 느껴지는 이런 사람인 거예요. 이준석이가 굉장히 좋은 사람인 거고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실제와 다르게 방송의 자막들이 그렇게 자꾸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연합뉴스 TV에 이제 오랜만에 출연을 해서 논평할 때 제가 자막 지적을 한 2번 했어요. 내가 주장하는 것과 또 팩트와 자막이 다르다. 이거는 방송사 입장에서는 진짜 쪽팔리는 지적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방송사 입장에서도 그 모든 프로그램에 30대, 40대에 완전히 머리가 좌편향되어 있는 이런 친구들의 자막 하나하나를 갖고서 시비를 걸고 바로잡기가 불가능해요. 저 사장이나 뭐 보도본부장이나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고 그래서 이게 종북 주사파들이 지난 30년 가까이 방송이나 여러 문화 영역에 좌파 진지를 구축했잖아요. 그 진지의 그 위력이 그런 식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불리한 조건이죠. 이걸 우리 마음대로 정말 엄정하고 공정하게 제대로 다 해석하면 좋겠지만 지금 우리가 KBS 사장 하나 간신히 바꿨잖아요. 정권 바뀐 다음에 딴 거는 손도 못 댔어요. MBC 그냥 그대로 있고 YTN 그대로 있고 연합 그대로 있어요. 오로지 KBS 사장 하나 달랑 바꾸는데 2년 걸린 거야.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불리함은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이다. 어쩔 수 없다. 이번 선거까지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개혁신당 부분은 이렇습니다. 좀 자세히 두드려 봐야 되는데 그냥 제 느낌으로는 저 개혁신당은 양쪽의 표를 다 잠식할 거예요. 우리 국민의힘 표도 잠식하고
더불어민주당 표도 잠식할 건데 어느 쪽을 더 많이 잠식할 거냐? 더불어민주당 표를 더 많이 잠식할 거예요. 우선 개혁신당이라고 모였지만 다수가 더불어민주당 출신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저쪽 표를 총량적으로는 저쪽 표를 더 많이 잠식할 건데 지역구로 따지면 저쪽에서 호남표 아무리 잠식해봤자 더불어민주당을 이기기는 어려울 거 아니에요. 똑같이 우리 쪽에는 제3 개혁신당이 영남의 후보를 백날 내봤자 그래서 우리 표를 잠식해봤자 우리 후보가 그것 때문에 떨어질 일은 없거든. 그러면 영남과 호남을 빼고 얘기하면 결국 수도권에 어느 쪽 표를 더 많이 잠식할 거냐예요. 그런데 수도권에 출마 예정으로 출마할 거로 추정되는 사람들은 더불어민주당 출신들이 더 많아. 압도적으로 많아. 그러면 결과적으로 격전지인 수도권에 개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 표를 더 많이 잠식할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나쁠 거 없어요. 우리가 이걸 만든 건 아니지만 정치 공학적으로 공작적으로 이 구도를 만든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거야. 이 구도가 우리한테 불리하지 않다. 저쪽한테 훨씬 더 치명적일 수 있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고 좀 더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춘천 가까울로 지금 기이한 선거구가 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기존에 있던 정치인들이 이 지역에서의 활동과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해온 게 없다고 평가가 좀 많이 되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현역 의원들의 교체 지수가 굉장히 높다고 여론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춘천 가학과 의뢰는 새로운 인물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교체 지수에 대해서 현역 의원들이 어떻게 하면 이게 교체가 가능한 건지 새로운 사람들이 다시 아주 인기가 있게 올라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한번 좀 질문해봤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정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워낙 이번 국회가 아주 형편없는 개판 국회여가지고 이런 거를 우리가 세비 주고 국민의 대표라고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여론은 전국적으로 어디서나 확인이 돼요. 교체 지수를 말씀하셨는데 교체 지수는 아주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여론조사를 해서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을 지역의 현역 의원의 지지율과 이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지역의 국민의힘에 대한 당 지지율 요걸 같이 조사할 수 있잖아요. 대부분 여론조사를 같이 해요. 그렇게 당 지지율보다 그 지역 후보, 그 지역 현역 의원의 지지율이 떨어진다. 그럼 이 사람은 당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당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면 바꿔야죠. 그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아주 쉽게. 아마도 그런데 대부분의 현역 의원들은 당 지지율보다 낮을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의 평균 지지율이 한 35, 40 요 사이로 나오잖아요. 여론조사마다 조금씩 다른데 그런데 자유파가 강한 지역은 당 지지율이 더 높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40에서 50 정도 사이로 예컨대 영남권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40, 50%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의 현역 의원들이 과연 40, 50% 나오냐? 그렇게 나오는 국회의원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다 교체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현역 의원 교체율을 조사하는 간단한데 이게 지역마다 좀 특수하다. 가중치를 더 두거나 약간 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냐. 영남을 그 기준으로 갖다 대면 영남 전부 다 교체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제 이런 얘기가 돼요. 저 더불어민주당 호남이 똑같이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교체율은 의미 있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 돼서 4년간 지역 활동을 할 기회를 부여받았잖아요. 굉장한 권한도 부여받았잖아요. 그런데 당 지지율보다 현역 의원 지지율이 덜 나온다는 거는 하여튼 뭐가 더 문제도 문제라는 뜻이니까 저는 그거는 교체 대상에 포함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난 선거까지는 이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이 워낙 강고해가지고 현역 의원들은 그냥 가고 새로 정치에 진입할 사람들 예컨대 이번 같으면은 허인구 후보나 김혜란 후보는 정치 신인으로 도전하는 거니까 이 사람들한테 가점을 줬어요. 또는 이제 국가유공자 경우에도 가점을 주고 장애인도 가점을 주고 이렇게 가점을 줬는데 이게 그 현역 의원들의 잔머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뭐냐면 신인이 득표를 하는데 신인 득표는 현역보다 좀 낮을 거 아니에요. 한 20 정도 한다고 치면 20의 가점을 20%를 주면 24%로 계산해 준다는 거예요. 자기가 얻은 표의 몇 %거든. 근데 그 지난 선거까지는 현역 의원 감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 가점만 한 거야. 그래서 웬만한 현역 의원들이 신인한테 가점을 줘도 자기가 넉넉하게 이겼어. 근데 이번에는 감점과 가점제를 같이 주잖아요. 감점은 뭐냐면 현역 의원이 30% 득표했어. 신인은 20% 득표했어. 그러면 30에 감점을 15점을 한다 그러면 5점 가까이 감점되는 거니까 25가 되는 거야. 신인의 20% 가점이면 20에서 24가 되는 거지. 거의 비슷해지는 거야. 그래서 감점 제도가 굉장히 주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이제 3선 이상이라든지 또는 현역 의원들을 조사를 했는데 꼴찌로 나왔다든지 그 권역에서 강원도에서 또는 뭐 여러 가지 불미한 일로 당의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다 거기에 맞춰서 감점을 주고 있거든요. 현역 의원들의 경우에. 그러니까 그건 우리 정치 신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감점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까지 이번에 적용되기 때문에 그 공관위원회의 그 공천 룰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이미 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잘 이해해서 윅 포인트가 다 따로 있어요. 그걸 집중적으로 선택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이번 선거는 여러 가지 이유로 전략공천은 어디에서도 없을 것 같아요. 전략공천은 뭐냐면 그냥 당에서 이 사람한테 공천 줘서 내려보내는 거야. 그러면 그 지역에 뭐 3명이 준비하건 10명이 준비하건 전부 다 컷오프 되는 거지. 그런 건데 지금 그런 방식의 전략공천은 어디에도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당에서 영입을 하잖아요. 영입을 하면 예전 같으면 그냥 영입해서 공천 줬어. 그러면 그 지역에서 4년간 고생한 사람들이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컷오프 됐는데 이번엔 경우에는 영입 때도 가서 경선을 해라 이거예요. 다만 영입을 해서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영입했습니다라고 중앙당에서 환영식도 열어주고 하잖아요. 이렇게 이 사람을 띄워주는 거는 중앙당에서 할 수 있어요. 그건 또 마땅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후보를 마케팅 해야 되니까 거기까지야. 그 이후에 나머지는 경선해라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동안 열심히 고생했던 사람들이 중앙당에서 자기 지역에 누군가를 영입해서 뭘 했다고 해서 불만을 품고 튀어나가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진도 그런 상황에서 열심히 해서 영입한 사람을 이기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지금 김용남인가 하는 자가 튀어나갔죠. 그 지역에 영입한 후보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입한 사람은 정치 신인이고 김용남이는 거기서 국회의원도 하고 뭐 4년간 당협위원장을 했으면 뭐 자기 실력이 있을 테니까 열심히 붙으면 돼. 그걸 경선 자체를 없앤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괜히 지가 불리해질 것 같으니까 그냥 튀어나간 거야. 그래서 개혁신당으로 가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말릴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번 경우에는 설사 대통령의 비서들이라도 또 당에서 영입한 새로운 영입 인사들이라도 전략공천은 없다. 룰에 따라서 공정하게 경쟁한다. 이런 원칙은 확고하게 서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 받을게요. 아까 말씀했듯이 그러면 김경률이나 김영동이 이 사람을 끝까지 데리고 가는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가? 아니면 중간에 어떻게 하면은 다른 문제가 생기는가? 그거 하나 하고요. 만약에 이번에 국회의원 그 구도가 어떻게 우리가 몇 석을 할 수 있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김경률이는 지금 잘라도 아무 문제 없어요. 비대위원이 여러 명이기 때문에 지금 잘라도 아무 문제 없고 그다음에 김영동이 비서실장 자른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생길 일 없어요. 거기 비서실장 할 사람 수백 명 있어. 그러니까 그냥 지금 자르면 돼요. 그거는 이제 한동훈의 결단에 맡겨져 있는 문제라서 제가 여러 번 좋은 말로 설명도 하고 촉구도 했지만 뭐 그건 알아서 할 얘기니까 하고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총선 전망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계속 현장 돌고 있잖아요. 뭐 2달 전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11월 말 때는 다니면서도 제가 이거 큰일 났다 그랬어요. 근데 12월 들어서서 한동훈 체제가 들어서면서 확실히 분위기가 좀 바뀌었어요. 그건 현장에 계신 여러분도 다 느끼실 거고 파우치 논란 때문에 우리가 다소 좀 수세에 몰릴 뻔했는데 대통령의 KBS 대담이 굉장히 진솔하고 좋았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지난번에 서천 시장 화재 현장에서부터 그 쭉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간의 관계가 어쨌든 함께 손잡고 간다는 걸로 계속 잘 정리가 돼서 이제는 그런 리스크도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터져 나올 리스크는 이제 딱 하나 있어요. 공천 관리를 잘못해서 이제 공천 논란 후유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 하나가 딱 있는데 정영환 공관위원장이 그런 점에서 상당히 공력이 있는 사람 같아요. 지금 정영환 공관위원장과 관련돼서는
어떤 논란도 지금 없잖아요. 그런데 정영환 공관위가 하고 있는 그 공천의 원칙은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지금까지 안 했던 것들을 지금 도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겁은 나지만 대놓고 저항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수순을 잘 밟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이 자꾸 공천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고 정영환한테 맡기면 된다. 그러면은 크게 공천 파동 같은 거는 안 날 거다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쪽은 그래서 저는 별로 걱정을 안 해요. 저쪽은 어떠냐면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점점 더 커져갈 거고 계속 법원에 가야 돼요. 그리고 공천 파동은 저쪽에서 아주 심각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똘마니들이 조금만 자기들한테 거슬리는 행동을 하면 이걸 다 쫓아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한동훈은 자기 세력이 없잖아요. 그냥 혼자 달랑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의 권한을 갖고 있어도 꽂아 넣어야 될 자기 사람이 없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이제 김경률이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에 해당될 수는 있었는데 조기에 정리가 돼버린 거지. 그런데 이재명이는 대선을 같이 치른 부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안에 이재명 현역 중에서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은 그저 5, 60명밖에 안 됐거든. 나머지 100명 가까이가 다 이재명하고는 거리를 두고 있었어. 비명이든 반명이든. 그러니까 이것들을 싹 정리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자리에 대선 때 자기와 함께 했던 이 이재명 부대들을 하나하나 다 박아놓고 있어요. 이러니까 이건 전쟁이 안 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탈당해 나간 사람들은 어차피 그 전쟁에서 지느니 내가 쫓겨나기 전에 먼저 나간다 이렇게 나간 거고 지금 쫓겨날 사람들이 최소 수십 명이에요. 그러면 공천 파동이 안 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더불어민주당 이게 선거는 상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좀 다소 지지부진해도 저쪽이 더 큰 실수를 해주면 이기는 거거든. 지금 저쪽은 실수가 나올 일들이 산적해 있어요. 그런 흐름을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고 과반을 한번 노려볼 만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과반을 노려볼 만하다. 자,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우리 후보들 아까운 시간 할애해서 여기 나오셨는데 잠깐 두 분 같이 모실게요. 오늘 우리 춘천 갑과 춘천 을 지역에 김혜란 후보와 허인구 후보가 아침부터 저하고 따로 대담도 하고 그리고 식사도 같이 하고 우리 아미고 간담회에도 끝까지 함께 참석을 하고 계셔서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잠깐 모셨습니다. 큰 박수 한번 환영해 주십시오. 제가 한 150석 조심스럽지만 과반은 해볼 만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현역 의원 교체율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도 쭉 설명을 드렸고 우리 간담회 같이 하시면서 어떤 느낌들이 계셨을 텐데 한 말씀씩 좀 우선 해주세요. 자, 우리 김혜란 후보부터 하실까요? 여기가 갑이죠. 그러니까 갑이 먼저야. 150석 그 과반 예상해 주셨는데 예. 저는 희망을 담아 170, 180석 꼭 그 희망으로 뛰고 싶습니다. 지난번에도 공천 혁명 말씀하셨는데요. 새로운 인물들 들어오고 새로운 바람이 불고 또 국민들에게 그런 마음속에 새로운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 대역전 승리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우리 아미고 춘천 회원분들이 질문하시는 거 보면서 네.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된다. 이 결의가 또 생겨났고요. 그걸 수호하기 위해서는 과반 넘어서 김혜란 후보가 얘기한 대로 170석, 180석까지 가도록 우리 두 후보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의를 더 다지게 됐습니다. 네. 네. 우리 아까 저기 우리 아까 저기 밥 먹을 때 그 건국 전쟁 얘기를 자연스럽게들 하시던데 네. 보셨어요? 네. 어땠어요? 그 둘이 두 번 같이 봤어요. 같이 봤어요? 네. 앞부분은 두 분이 사귀세요? 우리 그것도 마찬가지로 아미고 춘천 분들하고 예. 우리 김민태 지사하고 김진태 같이 해서. 지사랑 우리 아미고 춘천 아미고 회원들이랑 네네. 같이 보셨구나 단체 관람을. 네네. 그러셨구나. 예. 그 보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언론을 40년 이렇게 가까이 해온 사람으로서 네. 참 부끄럽고 내가 뭘 그동안 해왔는가 내 자신에 대한 참회도 많이 했고 이 역사야말로 바로 세워야 된다는 그리고 역사에 바로 세운 게 출발점은 건국이다. 건국 토대가 바로 서야지 지금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지 않나. 예. 그 결의를 좀 다지고 네. 공부도 더 해야겠다. 그리고 좀 강해져야겠다. 예. 이런 걸 느꼈습니다. 예. 순진하게도 이념 전쟁이 다 끝났다고 믿고 있는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경종을 울렸던 기회였다고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건국의 아버지
그 제대로 알고 제대로 인정해야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바로 서는 것이라는 점에서 네, 다시 한번 뭐 그게 다큐멘터리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몇 번이나 눈물이 울컥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아미고 회원분들은 누구보다 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를 위해서는 계속 이렇게 선동선전에 능한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이 정통성을 수호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절대 방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게 약간 정상 컨디션이 아닌데요. 어제 설날이잖아요. 어제 아침 방송 끝내고 12시부터 7시 반까지 저녁. 그러니까 다 나중에 끝내놓고 보니까 7시간 반을 제가 특강을 했더라고요. 멸콩TV라는 곳이 있어요. 유튜브 멸콩TV. 그 왜 문재인 정권 때 멸치와 콩나물 했던 그 멸공입니다. 그 멸콩TV. 거기에서 한국 현대사를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기적의 한국 현대사 이승만에서 윤석열까지 이런 제목으로 이제 특강을 시작했는데 저도 그 정도 오래 제가 하게 될 줄 몰랐어요. 어쨌든 7시간 반을 특강을 하고 완전히 파김치가 돼서 지금 아침에 실려서 여기로 오는 바람에 목도 지금 많이 가고 좀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원래 그 박사 전공이 한국 정치사거든요. 그래서 저로서는 수십 년간 연구해 온 주제이고 또 뭐 이렇게 대부분은 다 제가 아는 팩트이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한 7시간 반 동안 쭉 정리를 하다 보니까 우리 두 분 말씀하신 대로 이 작업을 왜 진작 안 했나 그런 생각이 다시 저도 들더라고요. 저도 반성 많이 했어요. 방송으로 녹화 7시간 반 동안 특강하면서도 제가 반성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마음이 다 똑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 사실은 우리가 독립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서 산속의 닭갈비라는 춘천의 아주 유명한 맛집인데 여기에 식사를 마친 다음에는 여기 손님들이 와서 차를 편하게 마실 수 있도록 서비스 공간인데 이걸 우리가 지금 독점하고 있어서 다른 분들이 오시다가 또 주춤하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마무리를 좀 서둘러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할게요. 우리 김혜란 후보부터요. 쉬시지도 못하고 이곳을 찾아주신 고성국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또 이렇게 또 열띤 토론해주시고 질문해주시고 하시는 이 열정으로 또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뛰고 계시는 우리 아미고 회원들 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우리 자유우파의 승리를 위해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 다 같이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게 아주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도 임에도 불구하고 설 다음날 이렇게 춘천을 찾아주신 우리 고성국 박사님한테 저희가 그래도 감사의 마음을 갖는 길은 우리 강원도 춘천에서도 우리 자유우파의 보수의 기치를 좀 더 같이 단단히 다지고 총선에서 압승을 해가지고 대한민국 전체에서 과반 이상을 가져서 역사 바르기부터 바로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 우리 고 박사님에도 감사를 드리는 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 같이 힘내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강원도 춘천입니다. 이 강원도의 도청에 있는 수부도시 춘천. 이곳을 우리 자유파의 가장 확실한 베이스 캠프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오늘 춘천갑의 김혜란 후보, 춘천을 철원 화천 양구 지역의 허인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모두 힘 주시고 힘내시는 박수로 마무리합니다. 고맙습니다.